저는 반갑습니다. 국가직 행정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제를 이제 풀기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인 출제 경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출제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학생들이 행정법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지난 제 국가직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한 10점 정도 평균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수험생들이 처음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제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유로 제시했었던 게 뭐냐면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뒷부분에 가보니까 이제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 사례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이제 사례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판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게 봤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게 그 문제 질문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이 질문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이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이제 봐야지,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 느꼈을 충격과 달리 차근차근히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어려워졌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문제에 물어보는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20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한 문제당 이제 4개의 선지가 있으니까 80개의 선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80개의 선지에다가 몇 개의 쟁점을 담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문제가 하나의 쟁점만 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밖에 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2개, 3개, 4개까지 물어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개의 쟁점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이 20개의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전체 80개의 선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따져봤을 때 작년보다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었다라고 봐야 돼요. 이 많은 문제를 이제 풀었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문제 푸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행정법의 출제 경향대로 하게 되면 시간이 뭐 12분이면 끝날, 또는 이제 10분이면 끝날 그런 내용들이 막 20분씩 걸리고 막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행정법은 민폐가 돼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행정법만 못 보는 게 아니라 행정법 보느라고 다른 과목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를 이제 망쳐버리는 그런 이제 짓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 과거 이제 영어가 하던 짓을 행정법에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행정법 출제 경향의 변화의 신호탄을 이제 쏜 거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단순하게 판례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이제 외우면 이제 풀 수 있는 그 판례의 문구 일부를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례 내용을 물어봅니다.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판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수험생들은 이제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기존의 형태에 맞게 판례만 이제 결론만 이제 외우고 있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이제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문제에는 이제 적응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가직 시험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문제를 지저분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정성스럽게 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고요. 분명히 이제 난도를 이제 지난 그 선택 과목일 때보다는 조금 이제 높이려고 의지를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지엽적인 판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난도를 이제 높인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수능형 비슷하게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제 문제 유형을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노력을 해가지고 방향을 만든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제 갑자기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하게 되면 당분간 이런 이제 형태는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직이 전달해준 메시지는 판례의 문구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행정법의 시절과의 작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도 일정 부분 이제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필기노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필기노트 강의를 이제 이 시험이 내일부터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강의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필기노트다 보니까 판례 이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림을이나 이제 도식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절대 시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필기노트다 보니까 좀 사실관계 같은 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어쩌다가 이번 이제 시험 유형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해설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세요. 1번 선지인데 원래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뢰 보호를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요건이 있어요. 일단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믿게 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규칙 사유가 있으면 이제 신뢰 보호를 이제 적용 안 해준다는 거죠. 규칙 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이 이제 행정청을 속여가지고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게 하는 거, 또는 이제 상대방이 뻔히 알면서 했다는 거, 아니면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심각한 과실, 중과실로 몰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출제 경향은 딱 이거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있어서 규칙 사유가 어떤 경우냐,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상대방이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중과실을 몰랐다든지 요걸 물어봐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뭘 물어본지 봅시다.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한계선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다는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인 내용은 판례의 일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아예 1번 문제의 1번 선지부터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규칙 사유라는 것은 규칙 사유 중에서 이제 중과실이 있다고 했었는데 과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 한계선, 여러분 사실 행정법 배우기 전에 건축 한계선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인들은 애초에 알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과실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규칙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적인 견해 표명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제 어떤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까지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건축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건축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사가 이제 실수로 건축 한계선을 이제 놓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은 건축사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사가 건축 한계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 우리 그 행정법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됐는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공무원이 됐다.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과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신축 및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는 규칙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맞는 말이 되고요. 이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이제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떤 이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합니다. 그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때 현재 상태와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적인 견해 표명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고 법적인 근거가 이렇다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실상 법률상 상태가 변경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가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었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강 신청 후에 이제 학칙 개정해가지고 징계를 이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만일에 있잖아요. 졸업생, 그러니까 학칙을 개정해가지고 졸업한 사람한테 너 이제 학점이 지나치게 낮았으니까 졸업한 거 이제 무효로 할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적용을 소급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 소급이라서 이제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학칙이 개정돼 가지고 이 학칙을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는 거, 요거는 이제 부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 보호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총무과 소속의 이제 공무원이 당신이 이제 병역 면제 받는 것이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민원 봉사 차원에서 상담을 해준 거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본 이제 판례죠. 그래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허가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영업허가 취소했으니까 영업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하면서 이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취소 판결을 이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취소 판결은 기본적으로 소급표가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영업허가가 취소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이제 틀린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법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그 연령 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위법하게 운전면허를 받긴 했지만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도중에 운전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상 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 명령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하도록 이제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치 명령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형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거는 이제 공정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게 형사법원이 그 처분을 직접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요거는 형사법원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조세 포탈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걸 이제 안 내고 이제 피해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조세 부과 처분 자체가 이제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조세 부과 처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조세 부과라는 금전 급부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다 하게 되면 금전 급부 의무를 포탈한 그런 사실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혐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명백한 무죄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단계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문제는 뭐냐면 이게 행정처분이냐 아니냐에 관련된 건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는 지위를 만들어주는 거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는 지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둘 다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 행위가 되겠죠. 즉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분 허가에 관련된 거예요. 부분 허가를 하고 나머지 이제 본 허가를 하게 되면 부분 허가는 본 허가에 이제 흡수돼서 이제 소멸이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게 이제 부분 허가입니다. 건설 허가 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그러면 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건설 허가 처분에 이제 흡수돼서 소멸하기 때문에 건설 허가 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사라진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 이거 제 가행정행위죠.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돼요.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제 부적법하다라는 거. 2번과 3번은 이게 부분 허가냐 아니면 가행정행위냐의 이제 대상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여러분 이제 내인가는 확약이죠. 확약 그 자체는 행정처분, 즉 행정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뭐냐면 그 본인가 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자 보세요. 일단 확약을 받게 되면 약속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약속을 받은 사람은 행정청에다가 약속대로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냐면, 너의 신청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한다, 아니면 받아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뜬금없이 내인가를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약속했던 거 그걸 취소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이제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답이 1번이고요.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하자의 승계에 관련된 거예요. 하자의 승계. 이제 선행 행정행위가 있고 이제 후행 행정행위가 있어요. 이제 선행 행정행위가 이제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위법하긴 하지만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제 제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소 기간이 지나서 이제 불가정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행 행정행위는 적법하기 때문에 이 후행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논리를 만드는 거죠. 이 선행 행정행위가 위법하니 후행 행정행위도 하자가 승계돼서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막무가내로 다 인정해주게 되면 불가정력이라는 제도가 무력화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인 이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했는데, 1번 선지에서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이 있죠. 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건물 철거 명령이라는 것은 건물 철거 명령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입니다. 하명행위. 그리고 대집행 계고 처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강제집행 절차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명 처분과 강제집행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예요. 당연무효. 당연무효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당연무효 같은 경우는 당연무효면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면 후행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의 승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행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공무원 직위 해제 처분과 후행 이제 직권 면직 처분, 얘네들도 이제 별도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틀렸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간 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A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처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 시민단체 A는 신청권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일단 우리 정보공개법 5조에서 국민 모두에게 신청권을, 정보공개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이란 무엇이냐? 자연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법인, 법적 인격체. 법적 인격체에는 이제 법인 등기를 한 경우죠. 근데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제 재단과 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민단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정보공개법 5조에서 이야기하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단체도 신청권 있는 자고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법에서 보호해주는 이익이니까 법률상 이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 적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알 권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정보와 개별적 구체적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거부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라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항고소송이 되겠죠. 자, 드렸습니다. 3번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B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 이거는 이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게 만약 공개되게 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이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의 수서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수소법원은 이제 소를 각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송의 요건 중에서 권리 보호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련된 거죠. 이게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침해당한 권익을 구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송 이겨봤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그럼 소송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리 보호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해임 처분 취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 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 처분 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이 소송 이겨봤자 실익이 없으면 각하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협의의 소익, 즉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임 공직에 있다가 해임 처분을 당했는데 이 해임 처분을 당했는데 해임 처분 취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이게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소송 이기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복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협의의 소이익, 즉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소송의 요건을 갖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안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에 항고소송 재판 관할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행강제금도 상대방에게 돈 내라고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금전급부 의무를 이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하명에 해당, 금전급부 하명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행위니까 이제 불복 완료하게 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별도의 이제 법률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고소송 말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해라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사례가 바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면서 재결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만일에 이 재결청에서 야 이거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려주게 되면 뜬금없이 우리 법에는 분명히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해결하라 했는데 뜬금없이 항고소송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비송사건 절차법, 법에 정해진 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출제 의도가 뭐일 것 같습니까? 뭐냐면 우리 그 행정심판 제소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오고지라는 게 있어요. 오고지. 잘못 알려준 거야. 날짜를 언제까지 해라. 원래 이제 뭐 처분이 있으면 안 나부터 9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처분이 있으면 안 나부터 1년 안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1년 안에 행정심판 청구하면 되거든요. 요거까지 헷갈려 하라고 이제 출제한 건데
일단 이제 이런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4번은 원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보세요.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해서 행정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의 결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근데 행정심판의 제기도 어찌됐든 처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법원 입장에서는 원래 했었던 그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제 재결 처분을 상대로 그 소송을 해야 될 건지 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원래 했었던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원래 처분을 했었던 처분청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원래 처분에 없었던 재결 처분만의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이제 재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 자체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관계에 관한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최신 판례가 많이 안 나왔어요. 최신 판례 특강을 하긴 했었는데 딱 이제 한 문제는 한계 선지 나왔습니다. 한계 선지. 자, 1번 군인 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 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자, 이게 만일에 어떤 내가 뭔가 그 금전과 관련해 가지고 금전급부 청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행정청의 어떤 이제 결정에 의해서 내가 저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게 되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금전급부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변동이 생겼을 때는 공법에 의해서 직접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당사 소송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군인 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를 했어요. 나는 급여를 받을 만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신청을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그 요건을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결정은 분명히 나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고 항고소송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를 해가지고 적게나마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법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줬는데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깎자. 이런 식으로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그 내가 이제 오늘 갑자기 보니까 1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기 위해 소송을 제기를 했다 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법률을 보니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 원래 200만 원 줬어야 되는데 150만 원을 받고 150만만 주도록 돼 있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당신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여줬어요. 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 통보 때문에 줄여든 겁니까? 법이 개정돼서 줄여든 겁니까? 법이 개정돼서 줄여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통보는 국방부 장관의 통보는 내 권리 의무에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공법상의 나의 권리가 축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법상의 권리 의무의 범위를 놓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건 당사소송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법에 따라 신청을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너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죠. 그럼 이거는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송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법인 법무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법상 의무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 작업을 한 경우 사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무관리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사무를 대신 이제 관리를 해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이제 돌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무 관리라 부르는데 이 사무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행정법에는 일반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의 사무 관리를 이제 준용을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 해양 경찰의 직접적인 지휘 이 판례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된 판례냐면 태안에
태안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 기억나십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이걸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이제 업체에서 해양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이거 도와줬다가 돈 달라고 했더니 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 아니니? 막 그렇게 해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민사 소송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환매권에 관련된 거. 해부 실 협공 매입할 때 매죠. 맞죠? 그러면 환매권 같은 경우는 이 사법상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 양벌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설명이고요. 2번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뭐냐면 종업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영업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잘못한 것을 막지 못한 영업주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뭔가 이제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이 뭐 심신상실이든지 뭐 아니면 형사 미성년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이 조각이 돼가지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정작 종업원을 처벌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심신상실이나 애가 나이가 어리거나 하게 되면 그 영업주는 오히려 그 종업원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주의 의무를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내버려 방치를 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주에 대해서 따로 이제 종업원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 3번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인에 보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있을 거고 그 대표자 밑에서 대표자 돕는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법인의 대표자는 곧 그 법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사고를 치게 되면 법인이 직접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종업원 있잖아요. 대표가 아닌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종업원에 대해서 주의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식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가 한 범죄 행위는 그냥 법인이 한 범죄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양벌 규정은 어느 파트에서 배우냐면 행정형벌 파트에서 행정벌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 처분 당시에 부가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이제 부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부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갑이라는 이제 업주가 있는데 A라는 법 위반 행위와 B라는 이제 법 위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C도 의심스럽고 이제 D도 의심스러운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증거 있는 것은 A와 B 밖에 없으니까 과징금을 이제 1억 원 정도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C와 D도 이제 밝혀지게 되면 이것도 이제 더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인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법적인 근거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버스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못된 짓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해야 되겠는데 버스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해버리게 되면 그 버스 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으로 혼내주는 거,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혼내주는 거, 그게 이제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영업정지 할 건지 아니면 돈으로 혼내줄 건지, 즉 과징금을 할 건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무조건요. 버스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하면 안 되고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과징금은 행정성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의 가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형벌을 부과를 했는데 형벌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중처벌이 될 건데 이건 전혀 이제 대상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기속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기속행위 사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대한 대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무슨 판례냐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군인이 B라는 군인에 대해서 이제 구타를 했어요. 구타를 하고 그래서 B라는 군인이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망을 했는데 국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은폐를 해버렸어요. 은폐를 해서 그럼 이제 B의 유가족이 은폐를 했으니까 유가족이 이제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야. B의 유가족이. 그래서 이제 국가 상대를 가지고 배상을 청구했더니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이제 뭐라냐면 뭐 미안하긴 한데 어찌됐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냐.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되지 않았냐.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항변을 해요. 그랬더니 법원이 이제 뭔 소리 하냐. 아니 니네들이 은폐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분명히 이제 당장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 안 되지 않았겠냐. 라면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원고 이제 승소 판결을 했으니까 이제 국가는 이제 가족에다가 돈을 지급을 했겠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공무원이 이제 직무를 해내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무원이 이제 불법 행위를 하는데 고의 또는 이제 중과실이 있으면 이 공무원에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래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돈 내기 싫으니까 이제 구상권을 행사했어요. A가 이제 못 주겠다고 버틴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국가 네가 은폐를 하는 바람에 소멸시효 항변이 안 받아들인 거 아니냐. 네가 은폐를 하지 않았더라면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러면 유가족에게 배상을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구상도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제 A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서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몰랐던 것을 이제 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무원이 어떤 법령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에 대해서 판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행을 당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법 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가지고 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이제 배상을 이제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에 뭐가 있냐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됐죠? 근데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건 맞아. 근데 이 의무가 뭐냐면
철저하게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예요. 됐죠? 그렇다면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을 했는데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했다 하게 되면 침해되는 건 뭐죠? 그냥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만 파괴되지 어떤 개인에게 사적인 이익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갑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공무원이 위반한 의무는 그냥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 얘가 위반하긴 했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갑의 사적인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의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법하다는 것은 법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위법보다는 국가배상에서 얘기하는 위법은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은 위법하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위법하다는 것과 과실이 같은 말입니까? 과실은 알 수 있었음에도 이 결과 발생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그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법을 위반했다는 거 이게 서로 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위법하다 해서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도의 이유라고 이제 제시했었던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례가 아니라 되게 익숙하게 봤었던 신청권에 관련된 판례죠. 건축주 갑은 토지 소유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을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잔금을 이제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 계약을 해지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는 효력에 이르며 갑은 건축허가를 포기 처리하기로 갑과 을이 약정하였다. 을은 갑의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땅을 살 거 아닙니까? 땅을 사요. 땅을 사는데 절차가 있겠지. 처음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리고 등기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계약금 준 상태에서 빨리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당장 이제 건축 올리지 못하더라도 건축 허가도 받고 해야지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당장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건축허가 받으려 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서라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금을 이제 주면서 야 내가 이제 당장 자금 다 줄게. 근데 혹시나 내가 이제 정해진 날짜까지 돈 못 주면 이건 뭐 당연히 사용 승낙서 효력을 없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을은 갑이 잔금 기일 내 지급하지 않자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도 이제 효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근데 어찌됐든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갑이 건축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이제 다 깨져버렸는데 갑은 여전히 이제 내 땅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행정청 가가지고 지금 여차저차 이런 상황이니까 이 갑에 대해서 한 건축 허가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렇죠. 그래서 착공에 앞서 갑의 규칙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을은 A 시장에 대해서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청했는데 거부하게 되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니까 처분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대물적 성질을 갖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할 때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이제 판단하냐에 관련된 건데 대인적 허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 따려고 합니다. 운전면허도 허가 아닙니까? 강학상 허가죠. 운전면허 따려고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비싼 차를 이제 롤스로이스 같은 거 사왔어요. 근데 7살짜리가 사온 거예요. 그럼 걔한테 운전면허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얘가 아무리 좋은 차를 사온다 하더라도 얘가 운전할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해가지고 대인적 허가라 부르고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이 건축할 만한 땅인가 그리고 그 건축 설계도가 우리 이제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불적 허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A 시장은 건축 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건축 허가를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철회라는 것은 애초에 이제 그 처분을 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행정처분을 이제 거둬들이는 거, 이게 철회라 부르죠. 이 철회는 이게 나중에 뭐 철회권을 이제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이제 사정 변경이 발생하거나 사정 변경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철회권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3번과 4번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 방향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딱 정해진 철회권의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4번 같은 경우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행사하더라도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이익 형량을 해서 이런 일들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서야 철회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철회권의 요건을 갖춘다 해가지고 무조건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A 시장은 잘 보세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갑을 병정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리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 을, 병정 모두 위헌법리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위헌 결정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당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종 사건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병행 사건과 일반 사건 이 두 가지만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정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보세요. 내가 이 납부한 부담금을 이제 반환받으려 하게 되면 우선 이제 부담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이제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고 나서 위헌 결정 받은 거 아닙니까? 위헌 결정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불가증력이 이제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가증력이 발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병행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일단 이 법률에 이 처분에 근거됐었던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딴 데서 이제 이 법률이 위헌 결정받은 게 병행 사건이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게 이제 일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건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소급표를 인정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헌 결정 받은 법률의 소급표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법률을 하게 되면 A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부담금 부과 처분의 이제 효력을 없애려 하게 되면 A라는 법률이 위헌 결정 받은 것이 소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뭐 당해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모두 다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급표가 인정된다 하게 되면 부담금 부과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제소기가 아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증력,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불가증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를 하게 되면 소급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다. 즉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라 하게 되면 A 법률에 위헌 결정받은 A 법률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갑을 상대로 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담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이거는 병행 사건이 얘기하는 거죠. 을이 위헌법리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에게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병행 사건 같은 경우는 소급표가 미친다라고 했었죠. 자, 세 번째, 병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제소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소기가 아니라는 것은 얘가
병행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일반 사건이라 할지라도 제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병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경과해서 정해 부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 결정 전에 이제 정해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제 이루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소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더 이상 뭐 일반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별도로 일단 A라는 법률이 위헌 결정 받아버리게 되면 A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도 행정청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 처분, 이것도 분명히 이제 A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다. 13번 볼게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경우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라고 보죠. 자, 그 다음에 2번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외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형식과 형태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비록 보건복지부 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친다 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효력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 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 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자, 보세요. 거래 제한 조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돼요.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위반함이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 기본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행정계획 중에서 기본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처분성 없습니다. 요거는 세부 계획, 상세 계획의 지침이 될 뿐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이 법령 등의 이제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법령 위반을 한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한다는 거죠. 공법상 계약이 상위법 위반하게 되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아시겠죠? 상위법 위반한다는 것이 위법하다는 건데,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하자의 정도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 않으면 권한에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에 존속한다라는 그 취소라는 개념이 행정행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행정작용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위반되게 되면 그냥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도, 공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고소송의 대상 두 글자 줄여봅시다. 처분이죠. 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습니까?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 공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라는 것은 상대방을 강제하는 그런 이제 효력이 없어요. 즉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고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 안 미치죠. 그러면 행정처분 아니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에 관할 사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공계약 같은 경우는 사법상 계약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관할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번 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악인자 불필요. 공시생은 사악인 사람 불표다 했었죠.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는 긴급한 경우 자격이 없어지거나 아니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이 경우인데 그 중에서 자격이 없어지거나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의견 청취 생략 사유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는 의견이 지나치게 긴 사람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포기할래요 라는 겁니다. 포기할래요. 긴급한 경우 자격이 없어진 경우,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경우 그 중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절차를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거나 성질상 행정절차법을 따르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행정절차법 따르지 않는데 우리 판례는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을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 판례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한국방송공사 사장도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도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배제를 해야 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거쳐야 되고 따라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으니까 위법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렸고요. 자, 1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사항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할 것인가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은 국적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적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에 해당되는데 이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원고 적격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를 했었던 재외동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 관련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 그런 사례에 해당되고요. 자, 그리고 원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원고 적격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방청장과 그리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두 판례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3번 임용 지원자가 특별 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 교사로 특별 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특별 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신청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거부를 하게 되면 처분성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서 야, 너 신청권이 없는 놈이 신청했다고 거부당했는데 처분성 없단 말이야 라고 각하 판결을 해버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특별 채용 신청을 했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있는 사람에게 특별 채용해 줬는데 그럼 나도 당연히 신청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채용을 해줬는데 지금의 특별한 상황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 채용한 것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채용해달라고 신청권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 근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름 같은 건 좀 잘 바꿔주는데 주민등록번호 절대 안 바꿔줘. 웬만하면 안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우리 흔히들 말해 털렸다 하죠. 주민등록번호 털려가지고 막 갑자기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변경해달라고 이제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라고 본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17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강력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고 수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는 이제 행정벌에 해당이 되는 거고 행정상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는 거.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하게 되면 공권력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강제 건강 진단과 예방 접종은 대인적 강제 수단,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강제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위법한 즉시 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공권력 작용이든 위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 리얼, 미미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이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행정기본법이 이번에 개정이 아직까지 이제 개정이 안 된 겁니다. 이제 그 행정기본법이 그 시행이 되긴 했었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이제 3월에 시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출제자가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우선 볼게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의신청인데 실제로 이의신청이 있고, 이름만 이의신청이고 실제로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이의신청은 내가 이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나에게 처분을 했던 처분청에 가가지고 따져 묻는 것이 이의신청, 원래 의미의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를 받는 것이 행정심판. 맞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 가서 하는 것이 행정소송인데, 그런데 이의신청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제 수용 제기를 불복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 재결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행정심판 청구고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일에 이것이 실제로 이의 신청이다 하게 되면, 이의신청하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송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이미 행정심판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넘어가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그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경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이 경우는 제가 얘기했었던 원래 의미의 이의 신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이의 신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이의 신청을 거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심판을 또 거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를 신청한 경우, 이거는 아예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 이거 자체 이름이 이의 신청이지만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다음에 또 행정심판을 거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못한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과 이것이 답이 되고요. 1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 A는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 재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이야기죠.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 부정지 원칙이 있어요. 행정심판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었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수용위원회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수용위원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A의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의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와 사업시행자 사이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심사를 한 다음에 A의 땅에 대해서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나는 내 땅은 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내 땅에 대해서 수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
토지 수용의 수용 재결이 행정 처분이거든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가 뭐라냐면 이거 내 땅 수용하는 거 내가 참겠는데 야 땅이 평당 100만 원이 뭐냐, 평당 100만 원이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상금을 증액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아닙니까? 토지 수용위원회에 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돈 줘야 될 게 누굽니까?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피고로 하고 A가 이제 원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A가 보상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권리 의무의 당사자를 이제 피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소송이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따지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렸었던 이제 평당 100만 원이라는 3.3제곱미터에 단 100만 원이라는 토지 수용례의 재결 처분의 내용에 대해 다투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살펴봤더니 항고 소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갑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4번.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대집행하면 공대 작불 보공이라 했지 않습니까?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미의 불이행, 보충성, 공익성 이 6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의 인도라는 것을 남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성격의 의미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시장은 식품 접객 업주 갑에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갑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갑은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번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선 얘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과징금을 이제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효력이 없어져야지 과징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 뭐 부당이득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만일에 이것이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여러분, 해부실 협공 매입 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 민사법원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 무효인 처분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이행 청구 소송 아닙니까? 이행 청구 소송이에요. 이행 청구 소송이 가능할 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걸 제가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직접 취소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판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당사자 소송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민사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만 있었지 당사자 소송 없었죠. 따라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씨 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 통지서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갑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씨 시장은 취소 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에 누락에 하자는 치유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절차상의 하자,
이 이후 제시의 하자 있지 않습니까? 이후 제시의 하자 같은 경우는 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해야지 이제 하자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자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번 되게 독특한데 보세요.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처분 기준이라는 것은 제재적 처분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재적 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처분의 이제 기준을, 행정처분의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총리령이나 또는 부령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독특하다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이것만 시험 출제됐거든요. 이거 총리령이 처음으로 이제 출제가 된 그런 이제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송 계속 중에 A씨 시장은 갑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있잖아요. 배울 때 되게 어려워. 이게 뭔 소린가 싶고, 특히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해당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복잡한 판례들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소송을 하다가 법원이 이거가 좀 행정청 입장에서 피고인데 좀 이기 어렵겠다 싶으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되는데, 그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무한대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행정청이 이길 때까지 계속 추가 변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고용한 적 없다고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송 계속 중에 A 시장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그러니까 처음에 처분했었던 게 뭐냐면 청소년을 고용했다니 때문에 처분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이제 소송 제기했더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서 뜬금없이 처분 사유를 바꾸는 겁니다. 전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분 사유의 이제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개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던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저는 강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문제를 풀어주면서 여러분 이 내용이죠 하게 되면 여러분 고개 끄덕거립니다. 맞다 하면서 고개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 거지 전부 다. 그런데 내가 풀면 되게 어려웠었던 거. 왜 그럴까? 내가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건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동안 내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기출 보면서 되게 점수가 잘 나왔던 건 뭐냐면, 기준에 나왔던 것들이 그냥 기출의 판례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게 문제를 많이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판례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내용을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했었던 내용 이야기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특히 제 수업을 들었다 하게 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 등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익숙했었던 그 문장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이해를 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판례 사실관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고 깊이 공부하래서 지엽적인 걸 공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숙련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무슨 홍보 비슷하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필기노트 강의를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무료예요.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제가 하는 거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도 이번 문제 출제 경향과 되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 푸는 거 당연히 기출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되지만은 이번에 시험 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좀 평가를 좋게 받았던 게 뭐냐면 모의고사가 조금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회 강의할 때부터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수험생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진짜 매번 한 이야기인데 절대 모의고사 어렵게 낸 적 없어요. 다만 그냥 쉬어가는 문제를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점수 주는 용의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쉬어가는 게 없고, 근데 웬만하면 이제 작은 책 안에 모든 쟁점을 다 넣으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쟁점을 이제 담는 그런 형태로 많이 출제를 했는데, 시험 제도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형태가 이번 시험에 좀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필기노트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기출과 이제 병행하든지, 필기노트와 기출 병행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주는 것이 지방직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형태에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직 이후에 지방직까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 카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리 잘 하시고, 일단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제 예전에 그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출제자들은 자꾸 이제 수험생들을 평가하는가? 그러면 이제 수험생 또는 이제 강사가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는가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별 5개 정도 하게 하면,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문제의 출제의 수준 또는 이제 완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별 3개 반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봐도 문제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될 거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행정법이 예전에 이제 영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리 잘해가지고 지방직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국가직 때 행정법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선생님, 행정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행정법에 우리는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행정법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합격이 목표입니까? 합격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계획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어랑 영어 이런 것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과목이지 않습니까? 행정법은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거든. 특히나 국가직부터 지방직 사이에서 실력이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요. 한번 경험해보게 되면. 그래서 원래 페이스대로 그냥 계속 공부하더라도 어차피 지방직 때는 국가직보다 실력이 높아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직 때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다는 것이 출제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게 되면 난도도 조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지만은, 이 일반적인 확률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뒷전으로 하고 막 행정법만 몰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어찌됐든 방향이 과거 행정법보다는 확실하게 어렵게 이제 출제됐다는 것이 방향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선택 과목일 때 행정법 다루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엄격하게 이제 캐스팅 포스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과목이 됐다는 거, 그건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보다 조금 더 비중을 높이되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행정법 강사가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행정법 강사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려웠죠? 이제 행정법밖에 없습니다. 딴 과목은 어찌 될지 모르더라도 행정법만 끝장을 보면 돼요. 그러면 행정법 시험 잘 봐주겠지. 근데 내년에 또 봅니다, 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나, 여러분들이 막 모든 일정을 다 바꿔가지고 뭐 절반을 행정법 공부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과도하게 이제 계획을 조정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